그래서 결국은 나는 이 아이템들을 잘 키워가지고 뭐 유니콘 기업까지 가겠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 아이템들을 잘 만들고 다듬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업 아이템을 갖고 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서비스 제공형 혹은 제품 제공형과 같은 이런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규모가 커졌던 기업들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느냐에서 진짜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느냐가 좀, 항상 그게 포인트라고 봐요. 세상을 볼 때 불편함이 있고, 이 불편함은 어떻게 바뀔 거고,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바뀔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전망하고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요 전단지로, 이 전단지 과거에도, 우리가 늘 받았죠. 이런 전단지들이 책으로 나오기도, 쿠폰북이라는 책으로 나와가지고 약간 잡지처럼 보기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등장했던 게 이 배달의 민족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배달의 민족은 안 쓰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 배달의 민족은 처음에 2011년도, 지금 생긴 지가 한 14년쯤 됐겠네요. 이때는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인 게, 그 전단지를 강동구였나요? 전단지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다 모아가지고 이거 내가 이제 스마트폰을 어플리케이션 이런 걸 하니까 이거 모아가지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전단지를 막 이렇게 막 주워가지고 그걸로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이쪽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이 막 생길 때가 2011년도 저도 이제 20대였는데 이때도 가진 친구들이 있었고 안 가진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피처폰과 스마트폰이 막 이렇게 혼재돼가지고 사용됐을 텐데. 근데 그때는 그래서 피처폰을 쓰는 사람은 배달의 민족이 뭔지 몰라. 근데 다들 애들이 뭐 카톡 하라 그러고 막 단체 카톡방에 들어오라고 하고 하니까 그때서야 슬슬 이제 피처폰 쓰는 사람들이 다음 핸드폰으로 바꿀 땐 스마트폰을 막 사기 시작하고 그래서 2012년, 13년, 14년 요때가 엄청나게 스마트폰이 보급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피처폰을 만들지도 않고 어르신들의 효도폰 이렇게 글자 크게 나오는 그런 폰도 스마트폰 효도폰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연령들을 다 스마트폰으로 이제 입문시키는 과정이 2014, 15년도까지였는데 이때 스마트폰 다 쓰기 시작하면서 뭐 내비게이션도 없어지기 시작했고 뭐 전자사전이든 이런 게 다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우아한 형제들 요 배달의 민족도 급부상하기 시작했죠.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이 전단지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바꾼 게 다인데 이걸로 2016년도에는 570억을 투자받았습니다. 아, 엄청나죠. 지금 돈 많이 벌었죠. 또 이거는 방식을 전환시킨 아이템인데 중고나라는 기존에 우리 네이버에 엄청 대규모로 판매하고 있는 플랫폼이죠. 이 중고나라는 지금은 당근마켓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음, 일단은 이 중고거래 특성상 보고 사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내가 중고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기도 많았고, 이 물건을 보고 사기도 어려워가지고, 신뢰성 문제도 있었는데, 당신의 근처에서 만난다라는 이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중고나라 플랫폼이죠. 중고나라의 지역 거점인데, 물건을 보고 팔 수 있고, 그리고 급한 것들은 빨리 살 수 있고, 그리고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는 이 지역, 이 로컬 쪽은 신뢰성을 기반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가지고 급부상했죠. 그래서 2021년도는 1,420만 명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올랐을 거고요. 당근마켓도 유니콘 기업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엄청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포인트는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이 애매해요. 아, 무신사나 야놀자는 수수료로 이만큼 4,600억, 뭐 3,700억 버는데 당근마켓은 많이 알려진 거에 비해서 많이 사람들이 쓰는 거에 비해서 매출액이 낮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중고나라를 이렇게 거래할 때 중고나라 수수료를 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을 하기 힘들죠. 배민 같은 경우도 우리 배달 팁을 내고,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도 내고, 등록하는 사람도 내기 때문에 이중으로 돈을 받거든요. 근데 무신사 야놀자도 똑같이 입점 업체한테 받고, 고객한테 받고 이래가지고, 이 매출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당근마켓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게 비단 지금 뭐 중고나라 같은, 당근마켓이나 뭐, 그, 이 배달의 민족 같이 엄청 규모가 큰 데를 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시야로 세상을 보냐에서 앞으로 열릴 새로운 시장을 좀 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아이템들 자체가 이제 계속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쓰거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아이템들은 결국 그거를 바탕으로 한 사업들이 시작될 거란 얘기예요. 그 제가 말씀드릴 이 사례는 굉장히 잘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 사례예요. 드론이 2010 몇 년도 후반대였었던 것 같아요. 드론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고, 드론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던 시점이 되면서, 요걸 바탕으로 한 사업 아이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좀 기억에 남았던 친구는 2019년도 제가 글로벌 인재 포럼에 갔을 때 봤던 친구인데, 여긴 10대 친구예요. 10대 친구인데 이 친구는 요 맨 오른쪽에 교복 왼쪽 사진에 제일 끝에 교복 입고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자기가 이 드론을 쓰는 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때 특성화고 친구였고 고2였던 것 같은데 고2 이때는 고2였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창업을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드론을 활용한 스튜디오를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론으로 전체 뭐 웨딩 사진도 찍고, 뭐 친구들이랑 기념 사진도 찍고 하는 것들을 약간의 이 기존 고정형 카메라를 벗어나가지고 움직이는 카메라로 스튜디오를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옛날에 결혼할 때 이 드론 촬영 스튜디오들 많더라고요. 특히 제주도 이런 데는 드론 날려갖고 촬영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엄청 멋있게 막 찍고, 물론 돈은 더 비쌌지만. 근데 그런 니즈가 있는 분들은 나도 우리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인데 이렇게 촬영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신청도 하고 등록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이분도 여기 기사를 보면 알다시피 좋아하는 일의 최고가 되는 것이 이제 목표였고, 좋아하는 분야의 후발주자가 되고 싶진 않다.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서 영상 제작을 하는 스튜디오 차렸고, 이 친구는, 뭐, 드론을 공부하면서 지역대회 상도 휩쓸고, 그래서 드론 강사를 모교로 초청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재능 찾아갖고 루나 스튜디오 창업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뭔가 아이템을 앞으로 계속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아이템들이 등장한다 치면 그걸 바탕으로 한 사업들이 등장을 할 건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과 이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창업을 할 때 제일 포인트는 3년을 못 넘어가는데, 3년이 넘어가기 전에 이미 죽음의 계곡이 갇혀요. 그걸 데스밸리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데스밸리에 갇히지 않게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단계별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안 망하게끔 어떻게 해서든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앞으로 새로운 산업들이 뭐가 생길지를 좀 보려면 이 새롭게 생길 직업들을 같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워크넷에 있는 이 자료고요. 이 지금은 많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상당 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예상하는 직업군들이에요. 뭐몇 개의 뭐 기업 비밀보호라던가 뭐 이 웹툰 뭐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잘 보면은 없는 것들,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생길 것 같은 직업들이 보여요. 뭐 수소 충전소 안전관리자, 지금은 뭐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건 있긴 하겠지만 수소차가 아직 없죠. 우측은 뭐 탄소 배출권 중개인 이것들도 그래요. 뭐 탄소 배출권을 지금 어떻게 규제가 들어간 상황에서 그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파는 업무들을 하는 그런 부동산 중개인처럼 그런 중개인들도 나올 거다. 어, 뭐 채소 소믈리에 이런 것도 나올 거다. 예.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 산업들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이템을 잡는다면 괜찮겠죠. 네, 그리고 지금 저는 이런 쪽의 사업을 이제는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유튜브에 전과자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돌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전과자라는
라는 그런 걸 하는데 뭐 과를 이렇게 다니면서 체험하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동물 관련돼서 새롭게 생긴 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봤던 게 펫푸드과라고 해가지고 4년제의 대학이었던 것 같은데 그 대학교에서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펫푸드 관련된 거를 공부하고 만들어가는 이런 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동물 관련된 산업이 어디까지 커가냐면 1,500만 가구가 동물을 키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엔 1,000만 가구 시대가 됐다 했는데 지금은 1,500만 명이 동물을 키우고 있다. 근데 결국 이 동물의 수명은 인간보다 짧기 때문에 뭐 길어야 정말 길어야 뭐 15년, 20년 이내에 보통 동물들의 수명 주기가 끝나죠. 그때 이제 고령견과 이 노령견들은 이제 자식의 마음으로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치료와 관련된 이 지원들을 하게 되지 않겠냐. 그럼 결국 급부상할 쪽은 동물 물리치료 쪽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소형견을 많이 저도 이제 푸드를 키우는데 뭐 푸들 말티즈 이런 친구들은 항상 고질 유전병이 쓸개골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뭐 허리 디스크도 있고 근데 그런 쪽으로 관련해 가지고 운동을 시켜주는 이제 사람 운동 시켜주는 트레이너가 있듯이 동물을 운동시켜주는 이런 동물 물리치료 전문가가 있지 않겠냐. 라고 이제 고용정보원은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게 있다라고 친다면 내가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분들을 이 모집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사업들을 시작할 수도 있겠죠. 네, 지금 더 커졌습니다. 동물 관련된 산업 자체가 2025년도는 5조까지 간다. 야, 이거 엄청나게 큰 사업이거든요.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쪽의 산업들을 잘 만든다라고 친다면, 동물 관련된 것들 잘 만든다 치면, 앞으로 등장할 유니콘 기업에서는 이 동물 관련된 것들이 하나가 등장하지 않겠냐. 왜냐면 1조 이상이 넘어가면 유니콘 기업인데, 2027년도 6조까지 간다. 그럼 동물 관련된 아이템들을 잘만 만든다면, 결국은 여기는 다 사람만 위한 건데, 동물을 위한 것들 하나가 어딘가에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선생님, 근데 대체로 뭘 하려고 그러면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템 중에도 지금 여기 보이는 아이템들도 뭐 엑스페디아, 트립닷컴, 부킹닷컴, 뭐 아고다 이런 것들은 어, 계속 비스무리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비스무리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해도 그중에 유니콘 기업으로 간 데도 있고 안 간 데도 있겠죠. 근데 다 이미 약간 엑스페디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활성화가 되고 보급화가 될 때쯤 요 두 개의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산업이어도 약간의 차별점이 있다면 비즈니스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야놀자나 여기어때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의 플랫폼이 이미 다 확정돼가지고 이미 다 정해진 상태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도 시기가 좋았던 건 제가 20대 초에도 요게 있었거든요.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는데 숙박업소 가면 이 뭔가 이렇게 새로 배너로 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플랜카드 세워져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게 뭐야? 여기 어때? 막 야놀자 이게 뭐야? 근데 이게 뭐지? 근데 뭐 아무튼 다운받으면 쿠폰 준대. 막 그래갖고 다운받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막 저도 출장 다닐 때 이렇게 숙박업소 자니까 예전에는 없다가 어느 순간에 계속 뭐 야놀자든지 뭐가 보이고 해가지고 나 야놀자 전에 쿠폰 받았으니까 이제 없겠지 해서 막 들어가 보면 또 있고 막 이래갖고 막 그 쿠폰을 쓰려고 이 어플들을 좀 출장 갈 때마다 켰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야놀자가 어느 순간 확 활성화가 됐는데 여기어때는 그 뒤에 나왔었던 것 같고 야놀자가 뭔가 출장 갈 때 미리 예약을 하면 이게 예약이 된다는 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직장인 입장에서 이 야놀자를 썼던 거는 우리가 출장비가 8만 원 이내였어요. 근데 8만 원으로 비즈니스 모텔을 가려고 하면 어 8만 원이 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이름 있는 좀 괜찮은데 못 가고 뭐 베니키아라든지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베니키아 가려니까 뭐 8만 9천 원이야. 좀 비싸네. 그럼 8만 원대로 어딨나 해가지고 찾다 보면은 뭐 7만 9천 원 해가지고 야놀자가 막 비즈니스 뭐 모텔 이런 것들 막 등록해놓고 해서 그걸로 예약해가지고 막 가고 이랬어요. 그럼 여기 영수증 같은 것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방을 세팅하고 하고 할 수 있으니까 편했어요. 그때는 네이버로 예약한다거나 이제 찾아가고 전화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이 없었거든요. 드물었어요. 근데 있어가지고 그걸 편하게 이용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했던 건 야놀자가 포지셔닝을 했을 때 호텔 관련해가지고는 이미 여기서 꽉 잡고 있으니까 호텔 관련된 거는 제외하고 약간 모텔 쪽으로 많이 좀 타겟팅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또 특히 대실이라는 약간 잠깐 몇 시간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대실하는 고객들도 많이 접속할 거. 저 같은 경우 숙박이었기 때문에 간혹 접속을 하지만 대실하시는 분들은 막 엄청 많이 접근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접근자 수가 많고 사용자 수가 많아진 이 유저 베이스를 바탕으로 사업들을 좀 확장시키기 시작했어요. 여기어때도 그렇고. 확장시켰던 게 이제 액티비티라던가 혹은 뭐 지역에 있는 티켓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같이 확장돼가지고 아이템이 커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유니콘 기업이 됐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 아이템 자체도 야놀자나 여기어때는 본인들이 숙박업소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프랜차이즈나 일반 차원 같은 경우는 그렇죠. 내가 뭔가가 있어야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얼마 들고 임대료가 얼마 들고 식기가 얼마 들고 하겠지만 야놀자가 모텔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없죠. 근데 이걸 대여해주는 중개 수수료로 사업이 커졌는데 그 초기는 이 에어비앤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똑같죠. 이거는 에어비앤비는 자 이미 이게 있는데 다 여기도 숙박이고 여기도 숙박이고 숙박이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커질 수가 있나요? 인데 다 약간 미세하게 각들이 다르죠. 여기는 다 호텔 쪽이라면 여기는 모텔과 액티비티와 티켓 관련된 쪽. 그러면 에어비앤비는 어떠세요?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소들도 있겠지만 내 빈집을 빌려주는 플랫폼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기도 되게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에어비앤비를 안 하는 데가 없죠. 근데 초창기에 놀랍게도 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사업 초기 1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하려고 투자 캐피탈을 방문했는데 7곳 중 5곳에서 투자 유치 1억 5천만 원 빌리는데 나머지는 무응답. 근데 결국 7곳에서 다 까였다는 거예요. 왜 까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업성이 있냐? 어. 근데 지금 에어비앤비 어떻게 됐습니까? 설립 7년 만에 자산 가치 28조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모델이 엄청 획기적이고 엄청 천재적인 것이어야만 하냐? 아, 그건 아니죠. 자, 에어비앤비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법상 그 내국인들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숙박업 뭐 연합회인가 이쪽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택시도 옛날에 우버 들어올 때 우리 엄청 그랬던 것처럼 에어비앤비도 숙박업 뭐 종합 뭐 연합회 이런 데서 관리 그 반대를 엄청 심하게 해가지고 막 못 들어오니 어쩌니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외국인들만 허용해 주자라고 했는데 사실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알 수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에어비앤비도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저도 이제 저희 엄마가 포항에 집을 갖고 계신데 그 집이 월세가 안 나가가지고 저희도 에어비앤비를 한 2017년도쯤이었던 거 18년도쯤이었네요. 그때 17년도였네요. 그때 에어비앤비를 돌려가지고 이 돈을 벌었는데 그때 이제 막 그 방이 작거든요. 방이 작아가지고 한 50 정도 받는 방이었는데 방이 안 나가서 엄마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름에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이 에어비앤비를 돌렸는데 하루에 5만 원씩 해서 돌렸어요. 근데 10만 원씩 해서 돌렸어요. 10만 원 돌리고 그때 이제 포함해 놓은 건 뭐 우리 엄마가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잘하니까 한식 체험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밥 같은 거 포함해가지고 10만 원. 근데 이제 2명 오면은 만 원 추가해가지고 뭐 11만 원 이렇게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밥을 쭉 돌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벌써 50이 쌓였어요. 한 달 돌리면 얼마예요? 200이죠. 그래서 그거는 엄마가 이 새 돌리는 것보다 그냥 이 에어비앤비 돌리는 게 더 싸게 친다 이래갖고 하고 그래서 9월 달에는 어느 정도까지 막잘 됐냐면 여름 휴가기도 하고 명절이 끼니까 에어비앤비 제가 그때 글을 올렸어요. 추석에 이 전통 음식을 만들면서 이제 한국 현지인 집에서 뭐 살아보세요 해서 막 Let's stay with mommy 막 이런 식으로 막 한국인들의 문화 체험에서 막 전통 뭐 트레디셔널 푸드 뭐 메이킹 뭐 클래스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제사상을 같이 차리는데 차례 음식 차리면서 그 친구들한테 돈 받아 5만 원씩 받고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차례상에 차리는 음식들 이렇게 밀키트처럼 해가지고 제공하고 그리고 같이 전 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에어비앤비, 이게 요런 사업을 또 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상가를 빌리더라고요. 제 아는 분은 상가를 빌려가지고 그 월세가 100만 원 정도 됐대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 어땠어요? 막 10시 이후에 영업 못하게 하고 막 5명 이상 못 모이게 하고 막 술집은 10시 전에 무조건 나가라 하고 막 이래 버리니까 이 방을 이 친구가 빌려서 파티룸을 만들었어요. 파티룸을 만들면 이게 파티룸은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니까 파티룸을 하나 100만 원 주고 빌려가지고 한 달에 하루에 막 20 얼마씩 해서 거기 음료수 세팅하고 막 소파 해놓고 이래갖고 거기서 파티룸으로 이렇게 회식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돈 그렇게 벌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게 괜찮다. 공간 대여업이 괜찮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브랜딩화해서 인스타에 막 올려갖고 2호점, 3호점 있는 데다 막 이런 것들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장사가 안 될 때는 또 절반을 쪼개가지고 절반은 셀프 스튜디오로 바꿔가지고 하는 그래서 카메라 한 대 갖다 놓고 셀프로 촬영할 수 있게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 뒤에 포토이즘이랑 뭐 이런 것들 등장했죠 뭐 하루 필름 이런 것들 등장했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코로나 막 시작할 때 그렇게 사업 아이템 잡아가지고 성장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결국에 이 창업 아이템들은 수요가 있는 산업을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생각하고 시작하느냐, 그리고 이 시작을 했다라고 친다면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누가 이걸 이용하겠냐, 이것만 약간 기준이 잡히면 사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야놀자 여기어때 이 에어비앤비는 이미 기존에 잡고 있는 이러한 예약 플랫폼을 어 기준으로 하되 에어비앤비한테 예를 들어 브리핑 시작해보라 하면은 엑스페디아 부킹닷컴과 같은 예약 플랫폼인데 대상이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가 아니라 내 집을 빌려주는 쪽이다라고 브리핑할 때 쉽겠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시장, 신시장에 신규 고객을 데리고 오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그러면 신시장을 알려야 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신시장을 알리려면 이 시장을 알리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 시장에 신제품을 출시하는 걸 제일 선호합니다. 기존 시장이라는 건 이런 예약 플랫폼이 있는 산업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어떤 쪽인지를 알려주면 이해하기는 쉽겠죠. 그래서 이게 최초로 시도하는 아이템이라는 건 기존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구매로 이어지기 어려워요. 두 번째 줄이 그런 거죠. 판매하려는 서비스나 제품이 이미 설득력이 있거나 엑스피디아라든지 부킹스닷컴과 같은 예약 플랫폼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거구나가 되죠. 고객으로부터 이해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그쵸? 그래서 결국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고객이 이해하지 못한 제품은 고객이 사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약에 한다 쳐도 이게 새로운 제품이어야 되고 새로운 아이템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근데 이 아이템 자체가 고객에게 필요하고 흥미를 끌 수 있는 부분이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 결국 이걸 항상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그래도 창업을 시작한다 치면 아이디어를 먼저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일단 실행부터 해야 될까요? 네, 이게 항상 박빙이에요. 그쵸. 저는 뭐 거의 뭐 창업 꿈나무거든요. 맨날 뭐 창업, 하루에 아이템이 한 시간에 하나 정도 아이템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 아이템을 항상 창업 꿈나무처럼 만들어 놓고 실행시키는 거는 하나? 내지 뭐 두 개?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평가를 하지만 창업 아이템 맨날 써. 근데 쓰다가 항상 빠그러져요. 왜냐면 이건 메리트가 없다. 이건 시장성이 없겠네. 이건 했을 때 올 사람이 없겠네 하면서 계속 끊는데 근데 제가 저에게 부족한 거는 실행력인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좋지만 실행력이 부족하면 결국은 이게 성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아이디어 40, 실행력 60이 돼야 혹은 아이디어 30, 실행력 70이 돼야지 사업 자체가 급성장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요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뭘까요? 자, 이거는 삼성입니다. 지금 엄청난 계열사와 엄청난 규모의 기업이죠. 삼성의 초기 삼성전자는 이 다른 전자기기 회사들과 달리 전자제품이랑 관련이 전혀 없었어요. 1938년도 이제 100년이 채 안 됐죠. 이때 설립자 이병철은
삼성은 이 물건을 판매하는 쪽의 사업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야채, 물고기, 과일 등을 중국에 수출하는 쪽이에요. 딱 봐도 뭔가 물건을 앞에 막 판매하는 뭐 리어카 보이고 막 이러죠.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시작했는데 이러고 20년 뒤에 산업을 확장시켜 파이낸셜 미디어 화학 산업까지 넓혔고 조선회사를 70년에 설립했다. 그래서 보세요. 그 당시에 막 전쟁 막 있고 일제강점기에 막 이런 상황에서 못 먹고 못 살 때는 당연히 먹고 사는 걸로 시작했지만 진짜 먹고 사는 걸로만 시작해서 음식을 유통하는 뭐 식품 물류 회사가 됐으면 지금 이 계열사까지는 없죠. 근데 이거를 확장시켜 나가는 실행력 덕분에 산업이 확장되고 이 기업 자체가 커지는 그런 엄청난 대기업이 됐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초창기에 요 판매하는 거에서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쪽으로 커지는 건 결국 실행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행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 스텝 바이 스텝을 보면 현대의 시작, 삼성의 시장은 다 이 유통과 물류로 확장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얘기를 하냐면 뭐라도 팔아보세요. 뭐라도 해보시고 감을 잡고 그 직종에 들어가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고 싶어. 그럼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로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계산하는 아르바이트 말고 고객들이랑 같이 접점해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해보셔야 돼요. 음식 같은 걸 시키고 음식 같은 거를 먹거나 그리고 음식 같은 거를 이렇게 주문하거나 혹은 몇 명에서 올 때 뭐를 시키고 몇 명에서 올 때 뭐를 사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이 유동인구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대체로 외식하는 사람들은 연령대가 어떻고 직업인인지 아니면 뭐 가정주부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고 지역에 대한 좀 선호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뭘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곳에 가서 경험을 하셔야 돼요. 자, 요것도 하나 좀 보자면 그래서 결국은 그 바닥을 정확히 알고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기술을 좀 가져야 되는데 요 뭐일 것 같으세요? 웬 술자리? 바닥에서 술 먹는 거 보니까, 뭐지? 대학교 MT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자, 요건 초창기 때 카카오톡의 직원들의 회식 사진입니다. 아주 멋있죠. 근데 이 카카오톡은 지금 어때요? 엄청난, 이제 뭐, 거의 뭐, 우러러 보는 그런 기업들이 됐죠. 근데 요때 포인트는 뭐냐면, 이때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과 시작 자체를 빠르게 치고 갔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 이분들은 다 임원 되셨겠죠? 임원 되셨거나 어디서 막 한 자리씩 하고 계시겠죠? 사장님도 계시고 이러겠죠. 막. 아니면 카카오 계열사 막 하나씩 갖고 계시겠죠? 이 지금은 바닥에서 술 안 드실 것 같은데. 이때는 사업 시장 자체를 정확히 잘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감 잡으실지 모르겠지만 유니콘 기업의 대부분은 새로운 시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에 옮긴 기업들이 이 선점을 했어요. 문자 메시지 시대의 종막입니다. 막을 내렸습니다. 그때 저도 이때 20대였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너 통신사 뭐 쓰냐? 어, 왜 나 SK 쓰는데? 야, 이거 문자 공짜야. 그래? 그 뭔데? 왜 공짜야? 이 문자 공짜야. 그냥 공짜야. 야, 그게 어떻게 공짜가 돼? 막 이랬어요. 그때 지금은 카카오톡이 공짜인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때는 저희가 문자는 15원, 사진 들어가면 30원씩 문자가 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문자 쓸 수 있는 게 500통, 막 1000통 이래 통으로 몇 통으로 정해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쓰면 이제 친구들한테 야, 나 문자 몇 통만 좀 줘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 요금제에 있는 막 200개면은 100개 나한테 선물하기 막 이런 거 했었는데 여러분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카카오톡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건 공짜 문자 메시지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스마트폰을 이제 피처폰을 쓰고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반반이었을 때 카카오톡이 들어왔는데 저는 카카오톡은 입소문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과대였는데 친구들이 다 이제 그룹 카톡을 만들어야 된대요. 근데 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내는 사람은 가능한데 문자를 쫙 보내면은 받는 사람은 받는데 답장을 하면은 이게
나는 100명한테 문자 보내면 100명에서 답장해보면 그 계속 찾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단톡은 어때요? 내가 100명 초대해놓고 얘기하면 100명 답변 오면 같은 화면에서 답이 보이죠? 근데 그게 상당히 획기적이었던 거였더라고요. 음. 네이트온 이런 데서 이미 있었긴 했었어요. 근데 그건 핸드폰에서 그 메신저를 계속 켜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이트온이 만약에 카카오톡과 같은 아이템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네이트톡 뭐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안 했어요. 그때 네이트 정말 많은 유저들이 있었는데 네이트온에 놓쳤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피처폰 시절에는 이동통신 고객자, 그러니까 핸드폰 쓰는 사람들은 문자를 보낼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문자를 막 아껴 보내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와이파이가 등장하고 아이폰 3GS가 국내에 출시를 할 때 그때 이제 카카오톡은 공짜 메시지 앱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만들고 입소문을 내가지고 성공을 거뒀는데 다양한 문자 모바일 메신저들이 그리고 PC 기반 메신저 운영사들도 이미 이 모바일로 옮겨놓은 앱을 내놓았긴 했어요. 그래서 네이트원도 후에 만들긴 했지만 이미 카카오톡을 누르기엔 너무 늦었어요. 카카오톡은 이미 단체 카톡 기능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단체 카톡으로 이 그룹들을 다 묶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미 늦었다. 그래서 카카오톡 퍼지면서 사람들은 비용이 소요되는 문자 메시지 대신 카카오톡 메시지의 이용도가 늘어났고 SMS, LMS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생겨나면서 이동통신사들도 문자 메시지에 부과하는 요금을 없앴습니다. 지금 문자할 때 돈 안 내죠. 근데 이때 그 기준이 이거였어요. 단체 채팅이라는 걸 만드는 게 포인트였어요. 카카오톡이 최초의 모바일 메신저는 아니었습니다. 뭐 왓츠앱이라던가 이런 게 있었지만 물론 이게 무료여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단체 채팅을 열 수 있는 메신저는 카카오톡이 처음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PC 환경에선 상상할 수 없었던 속도의 연결 효과는 단톡방에서 촉발됐다. 스마트폰 보급 초창기에 오래 사용한 전화번호를 010으로 교체한 사람 적지 않았는데 카카오톡 친구 추천 기능 단체 카톡방은 소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게 카카오톡의 폭발적인 성장의 시작입니다.